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밤중 시계가 정확히 새벽 2시를 가리켰을 때 제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리며 시작됩니다. 장모님이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장모님은 말씀하셨죠. 예, 민준아, 내 방으로 잠깐만 와줄 수 있겠니? 어두운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 방문을 살짝 열자 따뜻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늘 엄하고 냉정하게만 보였던 그분이 제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드는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 서울에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조용히 숫자 1을 지나고 있었죠. 세상은 너무나 고요해서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내 지혜 옆 작은 침대에 누워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온종일 공사장에서 힘들게 일했으니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잠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오늘따라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곧 다가올 달 민지의 학원비, 마감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침대 옆 협탁에서 휴대전화가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실눈을 뜨자 화면에 장모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라니 분명 무슨 심각한 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아내가 깨지 않도록 조심하며 방을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장모님. 웬일이세요? 일어났니? 내 방으로 잠깐 와주면 안 되겠느냐? 장모님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잠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너무 늦은 시간인데요. 제가 걱정스레 묻자 장모님은 별일 아니다. 그냥 와서 잠깐만 도와다오. 지혜는 깨우지 말고.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평소 장모님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분이셨습니다. 절대 이상한 행동을 하실 분이 아니었죠. 더군다나 한밤중에 사위를 부르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낡은 잠바를 걸치고 조용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집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고 복도의 희미한 노란 등만이 낡은 타일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방 앞에 다다르니 문이 살짝 열려 있고 그 틈으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새어나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죠. 저는 가볍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너라. 작지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무슨 일이시냐고 여쭤보려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 한가운데 장모님께서 등을 살짝 구부린 채 앉아 계셨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그분의 지친 얼굴과 깊은 주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의 손에는 제 낡은 작업용 잠바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입고 다니던 어깨 솔기가 다 터져버린 바로 그 잠바였습니다. 장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바늘에 실을 꿰어 한 땀 한 땀 정성껏 잠바를 꿰매고 계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구겨진 학원비 고지서와 함께 떨리는 글씨로 쓰인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서방, 내가 가진 게 없어. 이른 새벽 자네가 입고 나갈 옷이라도 꿰매주고 싶네. 자네 생각에 도통 잠이 오질 않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목구멍에 걸린 듯 답답했습니다. 사위에게 늘 나를 세우고 사사건건 지적하시던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제 눈앞의 장모님은 한밤중에 저를 위해 바느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장모님, 왜 이걸?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차마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죠. 민지 학원비 때문에 내 오토바이 판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 지혜에게조차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널 탓하는 게 아니다.
넌 좋은 가장이야. 그저 네가 너무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그런다. 장모님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였죠. 장모님은 바늘을 내려놓고 옷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내가 조금 모아둔 돈이다. 새 잠바라도 하나 사 입어라. 감기 걸리면 안 된다. 저는 다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장모님, 이걸 어떻게 받아요? 잔말 말고 바꿔라. 큰 돈은 아니지만 네가 받지 않으면 내 마음이 더 아플 게다. 장모님은 단호하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와 옷감을 꿰매는 바늘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이 온기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늘 두려워하고 피하기만 했던 장모님이 사실은 저를 가장 조용히 걱정하고 계셨던 겁니다. 결혼 후 장모님은 늘 제게 거리를 두셨습니다. 말씀도 별로 없으셨고 가끔은 제 서툰 행동을 타박하기도 하셨죠. 저는 장모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 내리는 이 깊은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사랑도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가족을 지탱하는 작은 불꽃처럼 그런 사랑도 있다는 것을요. 장모님은 꿰맨 잠바를 곱게 개어 책상 위에 올려놓으시며 저를 보셨습니다. 내일 이거 입고 출근하거라. 내가 꿰맸으니 더 따뜻할 게다. 저는 목이 메어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모님. 장모님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참으로 온화했습니다. 이제 그만 들어가 쉬어라. 내일 일하려면 피곤할 테니. 저는 방을 나와 조용히 문을 닫았지만 심장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처마 끝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마저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멀기만 했던 두 사람의 마음이 가까워지는 순간을 조용히 지켜봐주는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장모님께서 낡은 잠바를 꿰매시던 모습, 그 가녀린 등과 슬프지만 따뜻했던 눈빛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요란하지 않다는 것을. 바늘 한 땀, 실 한 올에도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온기가 담길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옆에 잠든 아내 지혜를 바라보며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언젠가 아내도 어머니의 이 깊은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날이 오겠죠. 하지만 적어도 저는 오늘 밤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하룻밤이었지만 그날 밤은 제가 장모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을 시작으로 저와 장모님 사이에 사랑과 오해, 그리고 시련으로 가득한 날들이 펼쳐지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제게 가족이라는 두 글자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겨주게 되리라는 것을요. 날이 막 밝아올 무렵 희미한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차가운 바닥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깊은 감동으로 잠 못 이룬 밤을 보내고 몽롱한 상태로 눈을 떴습니다. 장모님께서 잠바를 꿰매시던 모습이 낡은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의자에 걸린 잠바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정갈하게 꿰매진 옷감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한 땀 한 땀 단단하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한 감촉이었습니다. 아내 지혜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베개에 흩뜨리고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죠. 저는 아내를 바라보다 책상 위에 놓인 딸의 학원비 고지서를 보았습니다. 씁쓸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오늘부터 며칠간 공사장에서 추가 근무를 해서라도 부족한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는데 사위를 위해 밤을 새우셨을 장모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먹먹해졌습니다. 잠바를 걸치고 마당으로 나가니 장모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낙엽을 쓸고 계셨습니다. 그 작은 등이 참으로 연약해 보였습니다.
인사를 드리려는데 장모님께서 먼저 돌아보시며 온화하게 웃으셨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미소였죠. 일찍 일어났구나. 아침 먹고 일하러 가거라. 장모님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아니에요, 장모님. 쉬세요. 제가 하고 먹겠습니다. 됐다. 뭐라도 뜨끈하게 먹고 가야 일할 힘이 나지. 생선죽 끓여놨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비 안에서 은은한 생강향이 풍겨왔습니다. 문득 냄비 안에 수십 년은 좋게 사용하셨을 낡은 나무 국자가 보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철없이 장모님, 이 국자 너무 낡았어요. 새 것 하나 사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장모님은 그저 웃으며 낡아도 튼튼한 게 꼭 이 늙은이 같지 않으냐 라고 하셨죠. 이제와 생각하니 그 말이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아침 식사 중 지혜가 맨 마지막으로 내려와 앉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제가 할 텐데 이제 저희 걱정은 그만하세요. 장모님은 그저 웃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설쳐 피곤하신 듯 안경 너머로 희미하게 떨리는 장모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지혜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늦게 주무셨죠? 밤에 재봉틀 소리 들리던데 그런 자잘한 일 밤새 하지 마세요. 몸 상하신다니까요. 제가 거들어 주려는데 장모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그냥 손에 익어서 잠깐 꿰맨 것뿐이다. 그러고는 저를 향해 다정하면서도 조용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더 먹어둬라. 온종일 힘든 일 해야지.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죽을 떠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이 꽉 막힌 것 같았죠. 그날 밤 이후 장모님의 모든 말과 행동이 제게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감사와 존경,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무언가가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장모님께서 꿰매주신 잠바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잠바는 이제 어깨에 꼭 맞았고 단단한 바늘땀에서는 장모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공사장 입구에 다다르자 동료인 김 반장님이 휘파람을 불며 웃었습니다. 박씨 잠바 누가 저렇게 예쁘게 꿰매줬어? 완전 새 것 같네.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장모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김 반장님은 이야, 장모님이 사위를 엄청 아끼시나 보네 라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지친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퇴근하니 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 자전거를 세우는데 거실에서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지혜야, 엄마한테는 아무것도 사주지 마라. 그 돈으로 우리 손녀 학원비나 보태는 게 훨씬 낫다. 엄마, 근데 제 방에 있던 학원비 고지서요. 학교에 납부하셨어요? 엄마 돈 어디서 나셨어요? 지혜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장모님께서 몰래 학원비를 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죠. 장모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냥 조금 보탠 것뿐이다. 민서방이 너무 고생하잖니. 오토바이까지 팔았는데 전 몰랐어요. 사업 자금 때문에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혜의 목소리가 메어 있었습니다. 너희들 마음 불편할까봐 말 안 했다. 하지만 지혜야, 내 남편은 너랑 민지를 정말 아끼는 사람이다. 딸 미래를 위해 자기 밥줄까지 파는 남자는 요즘 세상에 드물어. 저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더는 들을 수가 없었죠. 차가운 빗방울이 어깨를 적셨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감동이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모님을 늘 간섭 많고 깐깐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모진 세월을 홀로 견뎌온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음을.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가 장모님 책상 위에 작은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안에는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굴비, 몇 마리와 홍삼 음료, 그리고 급하게 쓴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모님, 잠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장모님께 부끄럽지 않은 사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메모는 곱게 접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쌀한 포대와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민지 맛있는 거 사주고 나는 아직 건강하니 내 걱정은 말거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메모를 들었습니다. 장모님의 정갈한 글씨가 제 마음에 와 닿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방에서 나온 지혜가 쌀 포대를 보고는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오빠가 엄마한테 이 메모 쓴 거야? 제가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이자 지혜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오빠랑 엄마, 나 몰래 무슨 일 있는 거지? 이웃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엄마가 밤새 바느질하셨다며 오빠 알고 있었어?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부엌에서 나오신 장모님께서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숨기는 게 뭐가 있겠니? 내가 내 사위 아끼는 게 뭐 잘못됐느냐? 지혜는 당황하며 슬픈 눈빛을 보였습니다. 저는 지혜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별일 아니야, 지혜야. 장모님께서 그냥 날 좀 도와주신 것뿐이야. 내가 장모님께 큰 은혜를 입었어. 장모님은 저희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가족끼리는 서로 이해하면 되는 게다. 더는 서로 숨기지 말고 살아라. 그게 마음고생 덜 하는 길이다. 그 순간 저는 장모님의 눈에서 보기 드문 안도감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온화한 미소 뒤에 장모님께서 더 큰 비밀을 숨기고 계셨다는 것을요. 며칠 뒤 우리 가족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고 제게 희생이라는 두 글자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끼게 할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야기가 밤에 꿰맨 잠바 한 벌로 끝나는 줄 알았지만 사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친어머니든 장모님이든 어머니의 사랑이 때로는 한평생 고개 숙여 감사해야 할 만큼 깊고 무겁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햇살이 막 비치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엌에서 장모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야, 나 시장 좀 다녀오마. 채소랑 생선 좀 사다가 찌개 끓여줄게. 지혜가 침실에서 나오며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좀 쉬세요. 어제도 잠 못 주무셨잖아요. 시장은 제가 갈게요. 장모님은 웃으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괜찮다. 내가 하는 게 편해. 넌 민지 공부나 신경 써. 저는 낡은 자전거를 끌고 나가시는 장모님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낡은 외투와 푹 눌러쓴 모자에 가려진 그 모습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곧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약 1시간 후 제가 공사장에서 시멘트를 나르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시장 야채 가게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준 씨 맞죠? 장모님이 시장에서 쓰러지셨어요. 지금 동네 의원으로 모시고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서 삽을 떨어뜨렸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지혜에게 겨우 전화를 걸어 지혜야, 장모님이 쓰러지셨대. 나 지금 의원으로 가고 있어. 라고 외치고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의원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이웃 몇몇이 밖에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장모님께서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혈압을 재며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한 저혈당에 영양실조 증세까지 보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분 며칠 굶으신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누워 계신 장모님을 보니 목이 메어왔습니다. 지혜가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저는 말없이 장모님이 들고 계시던 낡은 시장 가방을 보았습니다.
안에는 값싼 채소 몇 가지와 생선 몇 마리, 그리고 구겨진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순간 제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안에는 익숙한, 떨리는 글씨체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번 달 전기세는 내가 냈다. 우리 사위 고생 좀 덜어줘야지. 지혜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엄마가 왜 혼자 이걸 다.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송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장모님의 두 손은 마치 누가 뺏어가기라도 할 것처럼 이불 끝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밤, 제 잠바를 꿰매주시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잠시 후 장모님은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약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다들 괜찮으냐? 나는 괜찮다. 그냥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장모님, 왜 저희한테 숨기셨어요? 며칠이나 굶으신 거예요? 장모님은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별거 아니다. 그냥 좀 덜 먹은 것뿐이야. 그래야 전기세도 내고 우리 민지 맛있는 것도 사주지. 지혜가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리 집,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장모님은 그저 힘없이 웃으실 뿐이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더 힘들 때도 너희 삼남매를 다 키웠는데 이까짓 것쯤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누군가 꽉 움켜쥐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장모님께서 저와 우리 가족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얼마나 조용한 방식으로 표현해 오셨는지 깨달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장모님께 충분한 휴식과 영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부축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죄송함과 제 자신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딸 민지가 달려나왔습니다. 할머니, 제 생선 사오셨어요? 장모님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민지 좋아하는 생선 사왔지. 저녁에 맛있게 먹자. 저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그날 오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녁이 되어 장모님 방에 들어가 보니 벽에 기댄 채 낡은 목줄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돈 문제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오늘처럼 쓰러지시는 거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장모님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했지만 깊었습니다. 민준아, 내 마음 안다. 하지만 사내란 본디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싶어 하는 법이지 난 널 탓하지 않아. 그저 조금이나마 돕고 싶었을 뿐이다. 너희가 돈 때문에 싸울까봐 그게 무서웠다. 저는 장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부 아래 가느다란 혈관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장모님. 이제 안 싸울게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장모님 걱정 안 시키겠습니다. 장모님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고맙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급히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사장 소장님이었습니다. 박 씨, 큰일 났어. 계약이 파기돼서 공사 잠정 중단이야. 당분간 나올 필요 없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일이 없다는 건 돈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장모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일 그만두게 됐느냐? 장모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은 긴 한숨을 쉬시더니 천천히 일어나 장롱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내가 예전에 내 장인어른이 남긴 낡은 장롱을 팔아서 마련해 둔 돈이다. 이걸로 우선 급한 불부터 끄거라. 저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장모님, 그 장롱을 파셨다고요?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낡은 물건일 뿐이다. 가족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느냐. 마침 방으로 들어오던 지혜가 그 말을 듣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건 아버지가 남기신 유품이잖아요. 장모님은 천천히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너희를 위해 많은 것을 팔았다. 나도 그저 너희를 위해 똑같이 했을 뿐이다. 물건은 사람의 정보다 귀하지 않아. 집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장모님을 너무 힘들게 해드렸습니다.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 말 마라. 네가 아내를 아끼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노란 등불 아래 우리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낡은 벽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밖에서는 또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바라보며 아픔과 감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는 장모님을 걱정시키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맹세가 오히려 저를 더 큰 사건 속으로 몰아넣게 될 줄은. 며칠 뒤 낯선 남자가 장모님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들고 찾아왔을 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장모님께서 쓰러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장모님은 방에 누워 계셨지만 눈에 띄게 야위셨습니다. 죽을 한술 한술 힘겹게 드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빨리 새 일자리를 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아침 마당을 쓸고 있는데 낯선 오토바이 한 대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키가 크고 검은 우비를 입은 남자가 내려 두툼한 봉투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님 사위분 되시죠? 어떤 분이 이걸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누가 보낸 겁니까? 제가 묻자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심부름만 하는 사람이라 모릅니다. 아주 급한 거라고만 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순식간에 사라졌고 저는 빗물에 젖은 봉투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서자 장모님은 저를 보시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어디서 난 거냐? 어떤 낯선 사람이 장모님께 전해달라며 주고 갔습니다. 장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드셨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약속을 지키는 박 여사님께. 그 글씨를 읽자마자 장모님의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장모님? 제가 걱정되어 묻자 장모님은 대답 없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두툼한 돈다발과 함께 누렇게 변색된 편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장모님은 그 편지를 집어들고는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지혜는 어쩔 줄 몰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주워 읽었습니다. 박 여사,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돈을 받지 않을 걸 알지만 나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소. 나는 그날 당신에게 빚을 졌소. 약속과 그리고 아들 하나를 말이오. 이건 내 아들 민준이가 덜 고생하도록 남기는 돈이니 내가 누구인지는 그 아이에게 말하지 말아주시오. 편지 끝에는 김진우라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장모님은 책상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우셨습니다. 지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예요? 장모님은 한참을 우시다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눈으로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내가 오랫동안 너에게 숨겨온 비밀이 있다. 김진우라는 사람은 나와 내 돌아가신 아버지의 오랜 친구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라니요? 장모님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에 나는 그 사람이 운영하던 목공소에서 격리로 일했다. 내 아버지 강성철 씨는 그곳의 목수였지. 내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어린 지혜를 데리고 정말 막막했다. 그때 김진우 씨가 나를 많이 도와주었지만 나는 장례비를 치를 약간의 돈만 빌렸을 뿐이다. 저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장모님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슬프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민준아, 김진우 씨가 바로 내 친아버지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귀는 멍멍해졌습니다. 지혜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려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내 친아버지다라는 말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럴 리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짓말이죠. 장모님.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제가 더듬거리며 말하자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민준아. 그분은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떠나야만 했고 나는 이 비밀을 수십 년간 가슴에 묻고 살았다. 이제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 속죄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이 돈을 남긴 게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가난하지만 정직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제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울어야 할지 분노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혜가 저를 보다가 어머니에게 외쳤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장모님은 얼굴을 감싸쥔 채 흐느끼셨습니다. 용기가 없었다. 네가 상처받을까봐, 너희들 행복이 깨질까봐 무서웠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힘이 없구나. 저는 말없이 책상 위에 돈다발과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사랑, 분노, 슬픔, 그리고 거대한 공허함이 제 마음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장모님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장모다. 단 한 번도 너를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 진심으로 널 아꼈다. 저는 주먹을 꽉 쥔 채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뒤돌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차가운 빗물을 그대로 맞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한편으로는 왜 그랬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 늙고 약한 여인이 너무나 가엽게 느껴졌습니다. 밤새 저를 위해 잠바를 꿰매주고 굶어가면서까지 제 가족을 챙겨주신 분, 이제는 제발 원망하지 말아달라고 비는 분, 지혜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빠, 엄마 너무 원망하지 마. 엄마도 평생 힘드셨을 거야. 저는 말없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집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봉투를 다시 열어보니 돈다발 아래에 작은 메모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병원 주소와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15일 전에 나를 찾아오너라. 저는 메모지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죠.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떤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 남자는 정말 제 친아버지일까요?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의 평온했던 삶이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을 멈출 방법은 단 하나, 김진우라는 남자를 찾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서울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전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눈물에 젖은 장모님의 얼굴과 김진우라고 서명된 편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연민, 그리고 극심한 혼란 속에서 저는 모든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이며
왜 제 인생에 이토록 아픈 흔적을 남겼는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른 아침 지혜가 제게 김밥을 싸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빠, 가서 무슨 얘기를 듣든 너무 상처받지 마.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충격으로 제가 무너질까봐 아내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강한 열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터미널을 빠져나갔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오 무렵 저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과 긴 복도,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저는 접수처에 물었고 젊은 직원은 차트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5층 508호요. 김진우 환자분, 말기암으로 입원 중이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타는 마음으로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508호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침대 위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김진우 어르신, 면회 오셨어요.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에게 닿는 순간 우리 둘 다 숨을 멈췄습니다. 그 흐릿한 눈동자 속에서 저는 왠지 모를 제 자신의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네가 민준이냐?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꽉 메어왔죠. 그가 웃었습니다. 지치고 힘없는 미소였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언젠가 네가 찾아올 줄 알았다. 제가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앙상한 손으로 이불 끝을 꽉 쥐었죠.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가 나를 원망할까봐, 내 장모님이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30년 가까이 침묵을 택했다. 저는 수백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과거니 어머니가 일하던 목공소의 사장이었다. 내 아버지 강성철 씨는 내 밑에서 일하던 목수였지. 그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남편의 시신 옆에서 무너져 내리던 내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약해졌다.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가족들의 반대를 이겨낼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너를 낳은 그녀를 홀로 두고 몰래 돈만 보내주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메어갔습니다. 나는 네가 자라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다. 네가 결혼하는 것도 봤고 네가 힘들 때마다 돈을 보냈지만 네 장모님은 받지 않으셨다. 그분은 너를 누구보다 아끼셨으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저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과거의 아픔 속에서 침묵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진우 씨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배다른 아들이 하나 더 있다. 그 아이는 내 존재를 모른다. 내가 죽고 나면 그 아이가 모든 사실을 알고 내 어머니를 원망할까봐 두렵구나. 부디 그 아이를 원망하지 말아다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나 대신 내 어머니를 지켜주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살아계실 때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드리지 못한 게 한스러울 뿐입니다. 그의 눈에 마지막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나는 만족한다. 그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얀 병실 안에는 제 흐느낌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김진우 씨는 평생 단 한 번도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제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그의 차가운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나간 후
저는 그의 침대 옆 탁자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표지에는 내 아들 민준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 안에는 그가 수년간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몰래 마을로 내려와 저를 멀리서 지켜본 날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아들을 보았다. 나를 많이 닮았다. 녀석이 목공 기술을 배우고 있다. 성실하고 착한 아이 같다. 아들아 하고 부르고 싶었지만 나는 또다시 조용히 돌아섰다.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수년간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지만 어둠 속에서 저를 묵묵히 지켜봐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아버지 목까지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서울 하늘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을 나와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키가 크고 검은 양복을 입은 한 청년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박민준 씨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누구시죠? 그는 희미하게 비웃었습니다. 저는 현우라고 합니다. 김진우 회장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당신에게 묻고 싶군요. 왜 제 아버지가 당신 품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버지와의 만남이 채가 시기도 전에 또 다른 폭풍이 제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앞에는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우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년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강철처럼 차가웠습니다. 방금 병원에서 나온 사람, 맞죠? 제가 도착했을 땐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더군요. 마지막을 지킨 게 당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편지를 받고 찾아갔습니다. 제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현우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아버지께서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라도 된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 담긴 비아냥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께서 끝내 부르지 못한 아들일 뿐입니다.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이라고? 말은 참 번지르르하게 하는군.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나? 당신이 내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거냐고. 바람이 불어 현우의 옷자락이 펄럭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혼란과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것을 탐내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직접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우는 실소하더니 갑자기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믿을 것 같아?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 평생 사적인 얘기는 입 밖에도 안 꺼내시던 분이야.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아들이라고? 저는 저항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못 믿겠다면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십시오.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수첩을 낚아챘습니다. 그가 빠르게 책장을 넘기자 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민준이를 보았다. 녀석이 많이 컸다. 나를 참 많이 닮았다. 하지만 다가갈 수가 없었다. 그는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현우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지만 민준이는 내 평생의 죄책감이다. 언젠가 두 아이가 서로를 이해하고 나 대신 그 착한 여인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현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날카롭던 그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수첩을 덮어 길가의 의자에 던지며 승아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그 기분을 저도 알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참 후 현우가 붉어진 눈으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사실이라면 당신은 뭘 원하는데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유산을 나누려는 건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제 어머니가 왜 평생 침묵 속에 살아야 했는지 이해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유산은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져서 제 어머니가 편안해지시길 바랄 뿐입니다. 현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편안. 당신 때문에 아버지가 더 힘들어 하셨다는 건 알아. 버려진 아들이 있다며 늘 괴로워하셨어. 몇 달 동안 그게 무슨 소린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군. 그게 바로 당신이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우의 원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그 가족에게는 깊은 상처였을 테니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현우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장례식입니다. 형식을 갖춰 치를 겁니다. 오고 싶으면 오세요. 하지만 당신 어머니는 모시고 오지 마십시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겠습니다. 아버지께 향 하나는 올려드려야겠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 장례식은 교회의 큰 저택에서 치러졌습니다. 모든 것이 잘 준비되었지만 공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저는 멀리 구석에 서서 영정 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그는 평온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지친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조문객들은 대부분 사업 파트너나 친구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아버지를 강직하고 공정한 분이었다고 말했지만 그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현우는 냉정할 정도로 침착했지만 그의 시선이 저를 스쳐 지나갈 때 저는 그 눈에서 원망이 아닌 무거운 슬픔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돌아갔을 때 저는 앞으로 나아가 향을 피웠습니다. 자욱한 향 연기 속에서 저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불러드리지 못했지만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어머니와 그리고 현우 형을 지키겠습니다. 뒤로 물러서는데 등 뒤에서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돌아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저 아버지가 편히 잠드시길 바랄 뿐입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이미 마지막 사과로 모든 빚을 갚으셨습니다. 현우는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유언장에 당신에게 남기는 봉투가 따로 있었습니다. 아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당신이 알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봉인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겉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아들이라 부르지 못했던 민준이에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와 땅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진 빚을 다 갚을 수는 없겠지. 고향에 있는 작은 땅, 과거 목공소였던 그곳을 마지막 선물로 남긴다. 가능하다면 그곳을 다시 일으켜 세워다오. 나무는 썩어도 사람의 마음은 썩지 않는 법이다. 네가 그 의미를 이해하리라 믿는다.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현우가 저를 보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옳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늘 당신을 믿으셨어요. 저는 현우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둘 다 믿으셨을 겁니다. 형은 회사를 이끌고 저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목공소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현우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굳은 뺨 위로 눈물 한 줄기가 빠르게 흘러내렸습니다. 두 형제는 그렇게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향냄새가 가득했고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낯선이가 아니라 같은 피를 나눈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마침내 아버지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있게 된 두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사흘 뒤 저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시골길은 얇은 안개에 덮여 있었습니다. 길가의 대나무 숲은 마치 제 슬픔을 위로하듯 조용히 서 있었죠. 제 손에는 아버지가 남기신 땅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곳은 과거 진성목공소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나무는 썩어도 사람의 마음은 썩지 않는다고 쓰셨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목공소의 녹슨 철문에는 진성목공소라는 낡은 간판이 비스듬히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톱밥과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사방에는 널빤지가 널브러져 있고 재단기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벽 틈으로 스며든 햇살에 먼지들이 떠다니는 모습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구석에는 낡은 나무 괴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녹슨 자물쇠를 힘겹게 열자 안에는 서류 뭉치와 낡은 가죽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 첫 장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없을 때만 열어볼 것.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열었습니다. 첫 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995년 나는 아버지에게 목공소를 물려받았다. 그때 나에게는 두 명의 친구가 있었다. 강성철과 박 여사. 성철은 최고의 목수였고 박 여사는 새로운 경리였다. 둘은 참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다 사고가 터졌다. 성철이 죽고 박 여사는 홀로 남았다. 나는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다. 연민이 사랑으로 변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성철이 멀리 일하러 가기 전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그의 가족을 내 가족처럼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 약속을 평생 지키려 했지만 그 약속이 오히려 나를 가장 끔찍한 죄로 이끌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아버지와 김진우 회장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김진우 회장은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언젠가 민준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부디 전해다오. 나는 내 어머니를 사랑한 것을 후회하지 않지만 친구인 성철에게는 평생 죄인이라고. 목공소 뒤편 작은 방, 시멘트 바닥 아래에 그 아이가 봐야 할 것이 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공소 뒤편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굳게 잠긴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텅 빈 방에는 낡은 재단과 얼룩진 시멘트 바닥뿐이었습니다. 바닥을 두드리자 텅 빈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삽을 가져와 바닥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녹슨 쇠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 뭉치와 노랗게 변색된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1997년에 작성된 목공소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이름이 강성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매도인 사망으로 대리인 김진우가 서명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김진우 회장이 아버지 이름으로 목공소를 팔았던 것입니다. 아마 빚을 갚거나 목공소를 지키기 위해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수년 뒤 그는 목공소를 다시 사들여 자신의 이름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계약서 아래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성철과 김진우 회장, 그리고 장모님이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장모님은 단정하게 머리를 닦고 김진우 회장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감사함과 미묘한 거리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의리, 죄책감, 그리고 약속. 그 모든 것이 거대한 파도처럼 제게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방 안을 훑어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찾을 줄 알았습니다. 형, 나를 따라온 겁니까? 현우는 방으로 들어오며 다른 편지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장례식 후 아버지의 변호사가 연락했습니다. 아직 전달되지 않은 유언장이 하나 더 있다고요. 읽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 목공소를 당신에게 남겼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현우는 편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언젠가 민준이가 이 방을 찾게 되면 이것은 유산이 아니라 나의 참회라고 말해다오. 나는 그 아이가 목공소를 다시 세워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우리 세 사람이 함께 꿈꿨던 곳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 가난한 사람들이 정직한 손으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말이다. 현우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기운이 없었습니다. 형은 모를 겁니다. 나는 아버지가 당신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질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친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아버지가 꿈꿨던 삶, 정직한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을 아꼈던 겁니다. 저는 현우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이곳을 사람들을 돕는 곳으로 만들길 바라셨다면 우리 함께 합시다. 형제가 함께 아버지의 약속을 지켜요. 현우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어머니는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눴으니까 내가 돕지.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내렸습니다. 공기 중에 먼지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잠자던 나무 조각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곳은 과거의 아픔이었지만 이제는 부활의 장소가 될 겁니다. 현우가 다가와 저와 함께 낡은 널빤지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과거를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결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고맙다, 아들들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마지막 남은 낙엽들을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진정으로 평안을 찾으셨다고 믿었습니다. 석 달 후 진성목공소는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현우는 함께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좋은 목재들이 들어왔고 목공소는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낡은 벽이 새로 칠해지고 낡은 기계가 새 것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두 아들이 말없이 함께 일하며 화해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은 가끔 목공소에 오셔서 멀리서 저희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 눈에는 기쁨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장모님께서 목공소 문틀을 어루만지시는 모습을 보면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분이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새로 들어온 목재를 확인하고 있는데 현우가 긴장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형, 누가 형을 만나고 싶대. 나를, 누군데. 이 땅의 옛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야. 증거 서류도 가지고 있대.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옛 주인이라니. 이 땅은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이고 등기부등본도 깨끗한데. 현우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나가봐.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대문 앞으로 나가자 중년 남성 한 명이 서류 가방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박민준 씨요? 누구신데? 내 이름은 이강재요. 이 땅에 대해 할 얘기가 있어서 왔소. 그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차보닛 위에 탁탁 쳤습니다. 이건 1997년 토지 매매 계약서요. 매도인은 강성철 씨로 되어 있지. 법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서명을 대리인이 법적 위임장 없이 한 계약은 무효라는 거 알고 있소.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이 땅은 김진우 회장님께서 제게 남기신 합법적인 유산입니다. 그가 비웃었습니다. 맞아. 하지만 내가 바로 1997년에 이 땅을 산 사람이라고.
그때 김진우 회장이 죽은 사람 대신 서명했지. 죽은 사람 명의를 도용하는 게 불법이라는 건 알 텐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에 적혀 있던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매도인 사망으로 대리인이 서명함.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현우가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말은 쉽지. 원본 서류는 어디 있소? 이강재는 주머니에서 붉은 도장이 찍힌 낡은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원본이 있어. 내 이름 이강재. 나는 분명 돈을 주고 샀고 증인도 있어. 나중에 김진우 회장이 잠시 맡아달라고 하더니 몰래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바꾼 거지. 나는 그를 믿고 가만히 있었지만 이제 그가 죽었으니 내 땅을 되찾으러 온 거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도 증인도 다 있어. 만약 당신이 땅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소. 그러면 법정에서 당신 아버지는 죽은 사람의 문서를 위조한 사기꾼이 되겠지. 당신 아버지의 명예가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 보시오. 그 말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원하는 게 뭐요? 그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진 않소. 당신이 이 땅의 절반만 나에게 넘겨주면 소송은 취하하겠소. 현우가 즉시 소리쳤습니다. 꿈 깨시지. 우리 아버지가 남기신 땅을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 그는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현우 씨 맞지? 김진우 회장의 아들. 이 사건이 법정으로 가면 당신네 회사도 조사를 받게 될 거요. 나는 당신들 나를 피하게 도와주는 셈이지. 그는 돌아서며 차갑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일주일 주겠소. 그때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바로 소장을 접수하겠소. 차가 사라지고 저와 현우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현우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아마 저 자말이 사실일지도 몰라. 알아봤는데 1997년에 아버지가 대리로 서명한 계약서가 있긴 했어. 그걸 이용해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거야. 저는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는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하셨지만 이제 그 약속 때문에 평생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땅을 잃으면 아버지와 형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돼. 하지만 소송을 하면 우리의 모든 과거가 드러나게 될 거고 장모님까지 힘들어지실 거야. 그때 장모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저희의 심각한 얼굴을 보고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죠. 저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온몸을 떨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결국 나와 그 사람의 업보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민준아,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게다. 나는 괜찮지만 네가 나 때문에 힘들어질까 봐 그게 무섭다. 저는 장모님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누구도 제 부모님을 욕되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법정에 서서라도 아버지의 진심을 증명하겠습니다. 현우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같이 합시다. 제가 회사 변호사에게 부탁해서 옛날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증거를 남겨두셨을지도 모릅니다. 사흘 후 현우는 서류 뭉치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김진우 회장님이 직접 쓴 자필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나 김진우는 친구 강성철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그의 재산을 임시로 관리하며 어떤 금전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그의 아들이 성인이 되면 모든 것을 돌려줄 것이다. 저는 그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이것이야말로 아버지가 땅을 판 것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 지켜준 것이라는 증거였습니다. 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수 있겠네요. 법정에서 이강재는 승리를 확신한 듯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옛 인부 2명의 서명이 담긴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자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1997년의 거래가 매매가 아닌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관리였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원고 이강재는 합법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토지의 합법적인 소유권이 저에게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에 갓 깎은 나무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현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봤죠, 형. 아버지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낸 거야. 그날 저녁, 장모님은 목공소의 낡은 제단 앞에서 향을 피우셨습니다. 성철 씨, 진우 씨, 이제 2사람 모두 편히 쉬세요. 아이들이 모든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목공소의 기계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강재 사건이 해결된 후 목공소는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곳을 진성목공소라 부르며 가난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고마운 곳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늦은 밤, 저와 현우가 새 기계를 점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우가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 갑자기 목공소에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구석에 서 있는 희미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현우야, 왜 불 껐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누군가 젖은 나무 바닥을 끌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그림자는 거대한 제단기 옆에 멈춰 섰습니다. 갑자기 기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기계에서 불꽃이 튀며 거대한 널빤지가 제게로 날아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피했지만 어깨를 강타당하고 쓰러졌습니다. 번개가 치는 순간 저는 검은 옷을 입은 그 남자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바닥에서 무언가를 줍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깨의 극심한 통증 속에서 저는 소리쳤습니다. 현우야, 도와줘. 잠시 후 현우가 달려왔습니다. 형, 괜찮아요? 저는 문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누가 일부러 기계를. 현우는 저를 부축하고 밖으로 나갔지만 오토바이 한 대가 빗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형을 죽이려고 했어. 그날 밤 제 팔을 보고 놀라신 장모님께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이강재, 그놈 짓이 틀림없어요. 하지만 재판은 끝났지 않으냐. 그렇기 때문에 앙심을 품은 겁니다. 그놈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목공소에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목재 더미가 무너지고 자재를 싣는 트럭에 바퀴 나사가 풀려있는 등 인부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현우가 저를 창고 뒤로 불렀습니다. 그는 숨겨둔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검은 우비를 입은 남자가 목공소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걸음걸이, 약간 다리를 저는 그 모습은 이강재와 똑같았습니다. 그놈이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군요. 현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잡겠습니다. 저희는 경찰에 신고하고 덫을 놓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밤 저는 일부러 목공소에 혼자 남아 기계를 점검하는 척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검은 그림자가 몰래 들어와 목재 더미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불을 붙이려는 순간 모든 조명이 켜졌습니다. 현우와 경찰들이 덮쳤습니다. 꼼짝마. 남자는 당황해서 도망치려 했고 제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가 저를 밀치고 도망가려 할 때 저는 그의 모자를 벗겼습니다.
이강재였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내 모든 걸 빼앗아 갔어. 나도 전부 망가뜨려 버릴 거야. 경찰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현우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형, 괜찮아요?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목공소는 잿더미가 됐을 거야. 경찰차에 타기 전 이강재는 증오의 찬눈으로 저희를 보며 외쳤습니다. 이걸로 끝난 줄 알아. 너희들이 아직 모르는 게 훨씬 많아.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이강재의 집에서 위조된 유언장과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모든 것이 이강재 혼자서는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그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보여준 CCTV 영상 속에서 저는 이강재의 집을 드나드는 한 남자를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이 사람은 최 부장님이에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시던 옛날 격리부장이요. 현우도 그를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 회사 돈을 횡령하고 도망쳤다고. 며칠 뒤 체포된 최 부장과 대면했을 때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정의를 되찾고 싶었을 뿐이다. 이 땅은 원래 내 아버지 강성철의 것이었고 김진우가 그걸 빼앗았지. 그리고 너는 그 배신의 결과물일 뿐이야. 그는 강성철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으며 김진우가 일부러 위험한 작업을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가 있소? 경찰이 묻자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목공소 사무실. 내가 1997년에 몰래 만든 벽 속 금고에 모든 진실이 담긴 장부가 들어있다. 다음 날 저희는 경찰과 함께 목공소로 갔습니다. 최 부장이 말한 벽을 허물자 정말로 낡은 금고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장부가 들어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넘기던 저는 중간에 적힌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회계장부가 아니라 최 부장의 자백서였습니다. 나 최영철은 회사 돈을 횡령했고 강성철의 서명을 위조해 김진우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성철의 죽음은 사고였지만 나는 내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도망쳤다. 언젠가 이 글을 읽는 이가 있다면 부디 용서해 주길 바란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최 부장이 그토록 비난했던 김진우 회장은 사실 그의 죄를 뒤집어 쓴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다시 경찰서에서 대질 신문을 할 때 최 부장은 장부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조작이야. 김진우가 나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고 새로 쓴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필적 감정 결과 그의 글씨가 맞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증오 속에서 살아온 한 인간이 스스로 만든 거짓말에 갇혀 파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장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장모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최 부장이 나를 좋아했었다. 내가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내가 진우 씨를 택했다고 생각해 원한을 품은 게지. 증오는 사람을 악마로 만드는구나. 장모님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 살지는 마라.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가장 무서운 불이다. 그날 밤 현우가 술 한 병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이제 아버지께서도 편히 웃고 계실 거야. 우리가 아버지가 남기신 모든 것을 지켜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공소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와 사람의 마음까지도.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최 부장 사건이 해결된 후 저는 예전에 아버지가 쓰시던 작은 방을 정리했습니다. 벽에는 아버지와 강성철 씨가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을 닫기 위해
액자를 떼어내자 그 뒤에서 작은 편지 한 통이 떨어졌습니다. 겉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언젠가 민준이가 어른이 되면 이 편지를 읽게 해다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아버지 김진우의 글씨였습니다. 민준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너와 내 어머니에게 숨겨야만 했던 마지막 진실이 있다. 내 아버지 강성철이 사고를 당하던 날 사실 나도 현장에 있었다. 낡은 기계가 고장났는데 성철이가 납품기일을 맞추겠다며 무리하게 작업을 했다. 기계가 폭발하려는 순간 나는 전원을 내리려 했지만 감전되고 말았다. 그때 성철이가 나를 밀쳐내고 대신 기계에 깔렸다. 그는 나를 구하고 죽은 것이다. 나는 평생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 저는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제 친아버지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진우 회장은 친구의 목숨을 대신해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속에서 평생을 보냈던 것입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성철이에게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그래서 내 어머니와 너를 내 가족처럼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이성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선을 넘어버렸다. 나는 내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것은 나의 씻을 수 없는 잘못이었다. 이 목공소를 지킨 것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었다. 네가 자랐을 때 돌아올 곳, 너의 두 아버지가 함께 꿈꾸었던 장소를 남겨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언젠가 이 편지를 읽게 되면 부디 불태워다오. 진실은 때로 남은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할 뿐이다. 네가 착하게 어머니와 현우를 사랑하며 살아준다면 그것만으로 나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다. 이포.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그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는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장모님께 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장모님은 편지를 읽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셨습니다. 결국 이 얘기를 했군요. 성철 씨가 그 일을 구하다가 그랬군요. 저는 장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두 분 모두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두 분 다 의리 있고 따뜻한 분들이셨으니까요. 다음 날 저와 현우는 목공소에 두 아버지의 사진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불태웠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 다른 아버지, 두 분 모두 제 아버지십니다. 이 목공소는 두 분의 꿈을 이어가는 장소가 될 겁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현우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 진짜 형제가 되는 곳이기도 하겠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목공소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장모님과 저 그리고 현우가 함께 앉았습니다. 장모님께서 찻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어쩌면 나는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은 결국 평화를 찾게 되는 것 같구나. 이제 우리 가족 더 이상 숨기는 것 없이 살아가자. 저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알아요. 한 분의 아버지는 제게 생명을 주셨고 또 다른 아버지는 제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두 분의 아들이라 행복합니다. 그날 밤 환하게 불이 켜진 목공소를 바라보며 저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수많은 폭풍우가 지나갔지만 결국 남는 것은 사람 사이의 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인더 3개월 후 진성목공소는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울려 퍼지는 기계 소리는 제게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장모님은 이제 매일 아침 목공소에 나오셔서
저희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현우는 도시의 큰 회사를 동료에게 맡기고 이곳에 돌아와 가난한 청년들을 위한 무료 목공 기술 교육 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는 어떤 나무든 잘 다듬으면 훌륭한 작품이 된다고 하셨어. 사람도 마찬가지야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께서 제게 낡은 나무 팔찌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 강성철 씨의 유품이다. 진우 씨가 보관하고 있다가 언젠가 네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전해주라고 했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 팔찌를 손목에 찼습니다. 수년간 저는 진실을 찾아 헤맸지만 정작 제게 필요했던 것은 용서였습니다. 이제 이곳은 인정, 렌칭, 목공소라고도 불립니다. 과거의 실수를 딛고 다시 일어서고 싶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저는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다시 시작할 진심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뿐입니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면 저는 그들을 믿고 일을 맡깁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오니 장모님께서 팥죽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현우는 옆에서 새 기술자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작은 집 안은 웃음소리와 달콤한 팥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비밀도 두려움도 없는 두 아버지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마루에 나와 환하게 불이 켜진 목공소를 바라봅니다. 힘차게 울리는 망치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들립니다. 새로운 삶의 박동 소리.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 다른 아버지, 어머니, 저 해냈습니다. 우리 가족, 이제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햇살이 새로 깎은 나무 위로 쏟아져 내립니다. 희망의 빗줄기처럼 저는 미소 짓습니다. 양심을 지키고 살아갈 때 어떤 과거라도 결국 평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가족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사람의 정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